승객들이 숨질 줄 알고도 먼저 탈출했다. 법정에서 나온 세월호 선언의 증언입니다.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지만 잇따르고 있는 자극적인 선언들, 진술들 때문에 진상규명 요구가 덮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라지만 불법, 합법을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대상은 판단 근거들이 명확히 존재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중학교 여교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 속에서는 대통령의 욕심이라는 측면에서 KBS를 둘러싼 몇 가지 현안을 바라봤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세월호 선원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몰 중에도 맥주를 마셨다는 증언이 어제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승객들이 숨질 줄 알고도 먼저 탈출했다는 말이 선원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청와대 인근 거리 농성장은 다시 차벽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이나 PD. 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농성하는 분들께는 반갑지 않을 텐데요. 오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로 이곳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인 지 13일째입니다. 현재 이곳은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학생 행진이 있었는데요. 행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이곳 농성장에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이 쳐지고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겁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유가족을 향해 외치고 있고 유가족들은 이에 화답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 40여 명이 이곳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렸던 함성 소리가 그러면 대학생들이 차벽 건너편에서 지르는 소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곳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곳 농성장까지는 경찰에 의해 막혀서 들어오지 못했지만 함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이곳에서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응원의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소리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세월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눈물의 진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5월 19일 담화 이후 무려 106일 만이라고 하더군요. 유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 이후에 106일 만에 세월호에 대해 언급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청운 효자동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선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설령 완화와 구조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가족대책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차 면담에서 특검이 낸 성과가 있냐는 김병건 위원장의 물음에 특검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검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가장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그간 발언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며 지금까지 11차례 이뤄진 특검 중 제대로 된 성과를 낳은 특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 중 특검에 한계가 있다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발언 녹취를 틀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오간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면담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진상조사나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렇게 갈려 따지시는 분들이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특검이 무슨 특검 한계가 그겁니다. 특검은 해도 그것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슨 편향적이고 수사를 안 해서 그런 줄 압니까? 자, 오늘 대학생들 거리 행진이 있었죠.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총 15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행 약속을 촉구하며 행진을 벌였는데요. 대학로와 용산역, 경희대 정문, 이화여대 정문, 서울도심 4군데에서 출발해 광화문 광장을 향해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수, 동문, 학생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유가족에게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니네 배불러서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거다.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길바닥에 나와서 이러고 있냐. 유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진상규명 해달라. 책임자 처벌해달라. 삼보일배하고 행진을 하고 단식을 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듣는 정부가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배불렀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만의 법안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세월호 특별법에 꼭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어서 그 진상조사 첫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과 이곳 거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에 유가족 농성 중인 지금 계신 곳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 경찰 벽에 막혀버린 거죠. 네, 학생들은 경찰이 막을 것을 우려해 청운 효자동으로 행진하지 않고 335호 흩어져서 이곳 농성장에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찰에 의해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농성 중인 주민센터 인근을 차벽으로 모두 막았고 건너편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쌌습니다. 학생들은 농성장 건너편에서 우리는 잊지 않겠다, 유가족분들 사랑합니다 등을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차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농성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만남은 경찰이 막으면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회도 행진도 아닌 통행을 막무가내로 막아버리는 경찰력을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선언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요.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온 겁니까? 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모 씨가 배에 물이 차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승객들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실에 알리지 않고 탈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모 씨는 탈출이 쉬울 때까지 배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진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주 2회씩 여는 재판을 3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윤이나 PD가 소식 전해주는 사이에 윤이나 PD 뒤로 보니까 보이는 장면이 대학생들이 일부 농성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잠깐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경찰은 유가족 지지 방문은 막지 않겠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예. 유가족이 직접 외부에서 응원을 방문해온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학생들 몇 명이 전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몇 명이 유가족들에 의해서 이곳 농성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네, 더. 지금 총 학생들 한 10여 명 가량이 이곳에 와서 학생들과 유가족 간에 이제 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겠군요. 자, 천주교에서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기구 명의로 나온 겁니까? 네, 천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기구 명의였습니다. 정평위는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에 속해 있는 공식 조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천주교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유가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의 상처를 금전 보상이라는 해법 이전에 먼저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비리 혐의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고 국회는 방탄국회로 전락했습니다. 부결의 장본인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야당에서도 체포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줌으로써 보험을 들어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 PD. 네, 곽보합니다. 네,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여야 모두 겉으로는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해왔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만 모아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그런 예상과 달랐습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난 1일부터 총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된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이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예결산안 심의와 본회의에 계류된 주요 쟁점 법안은 당분간 다루기 어렵게 됐는데요. 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그리고 유가족들 간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류였는지요?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구속력 있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의 자유투표 방침인데요. 방탄국회에 실제로 반대한다면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을 지시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은 자유투표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도 묵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공개 이총에서 적극적인 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이인재 최고위원이 현직 의원이 성실히 수사를 받는데 구속한다는 건 과도하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구속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많은 의원들이 송 의원이 검찰의 잦은 출두에 조사도 받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은 너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각 당에서 입장들이 나왔죠. 어떤 입장들입니까? 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의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얼굴에 철판을 깐 동료 의원들의 철통 방어 덕분에 철피와 척결은 공연불에 그치게 됐다며 비대위원 구하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재석하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온 표수에는 훨씬 미달했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자당에 쏟아진 비난을 무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지지 않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네, 다른 정당은 모르겠고요. 민주연합에서 이 부결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과 이런 건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자, 표 분석을 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일부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136명, 민주연합 114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256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체포동의안에 참여한 총 투표수는 223표였습니다. 그중에서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반대, 기권, 무효를 합한 150표를 사실상의 반대표로 분류하면서 새누리당 재석 13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졌다 해도 14표가 부족하다며 결국 야권에서 최소 14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치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식 중인데 우리 당 의원들이 부표를 던질 리 없다며 만약 민주연합 의원 한두 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론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방탄국회 여야 짬짬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을 제외한 민주연합 의원 129명 전원이 출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연합이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사실상 방탄국회 짬짬이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그리고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군요. 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시는 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말로 국회의장의 중재 뜻을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유가족들 입장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야당과 유가족 내부의 견해차 때문에 의장 중재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배후 세력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인재 의원이었어요. 네, 지난달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이인재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완벽하게 두 번씩이나 합의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더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왜 유가족 대표들은 여당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도 민주연합 지도부의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숨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별법 협상을 해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냐고 되물으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의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누가 세월호 문제가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를 명분으로 세월호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놨음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추석 앞이라 늘 하던 그런 행동인지 어쨌든 민주연합도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처럼 장 차관들이 동행을 했습니까?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연합 의원들 그리고 강북경찰서와 강북소방서 직원들만 동행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민생법안 처리가 안 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정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진짜 민생법안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입법은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 부채를 늘리는 부동산 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 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이 이미 선보인 민생 행보를 답습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반대하기만 하는 건 결국 새누리당의 뒤를 밟는 것일 뿐 정세 주도권을 잡는 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라지만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대상은 그 판단 근거들이 명확히 남아있고 또 파악이 단순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대법관 마음대로 위법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은 불법이다. 지난달 20일과 26일 대법원 3부가 내놓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노조가 공사 측이 파업에 대비할 수 없도록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해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들어진 기존 대법원 판례의 불법 파업 구성 요건, 다시 말해 파업 돌입의 전격성과 그로 인한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파업의 불법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명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서 전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전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징표를 숨기고 그걸 외면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판결을 조작했다라고 비난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대법원 3부의 판단대로 2009년 철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은 그해 11월 26일부터 시작됐지만 한 달 전인 10월 23일까지 노동위 조정과 총파업 찬반 투표까지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단체 협상도 결렬됐고 사측인 코레일공사는 아예 단체 협약 일방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사측이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상황 예측을 못한 자를 보호하려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가 무능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유죄가 되고 사용자가 유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무죄가 된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파업 찬반 투표, 단협 결렬 외에도 파업을 예측하게 하는 일들은 더 있었습니다. 이미 9월에 한 차례 파업이 있었고 이후에도 노조가 수시로 파업 예고를 하고 사측이 비상대책을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사측이 노조를 자극해 파업을 유도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기 위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 이외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3부의 판결은 이미 대법원의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노동자들이 징계가 합당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이 참여한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대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2번의 상고심이 열렸지만 모두 노동자들이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파업의 전격성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사측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불법 파업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기존 판례를 무력화했습니다. 내용상으로 기존의 전합 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인데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서 판결을 한 것이죠.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리려면 또 전합의체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2011년 전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보면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와 다른 어떤 판결을 할 때는 전합의부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부가 만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바꿔서 그 판결의 취지를 일단 바꿔가지고 그 바뀐 판결, 그러니까 과거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재단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소부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일단 2011년 3월 17일 판결을 따라서 판결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대법원이 굳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에 개입해가지고 위력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판단했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내일도 노동자 31명의 징계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막말 판사라는 말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막말을 받아들었다는 진정이 한 해 평균 1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막말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서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9년 이후 접수된 67건의 진정 가운데 징계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 2012년 10월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40대인 이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의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 담당 판사는 지난해 1월 견책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40대 부장판사가 막말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을 했냐고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들의 막말 실태는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법원 행정처에 접수된 이른바 막말 판사의 진정은 모두 67건입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가 한 말이라고 진정인은 주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역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원고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지난 201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합의 권유를 거부한 원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진정도 접수됐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의심스러운 말들이지만 진정인들은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한 말이라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2건의 사례 말고 판사가 징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한성 의원실은 이처럼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언행 예절을 강조하는 핸드북을 지난 4월 출간하는 등 제재보다 교육 위주의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네르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고 옥살이까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주장한 교사를 검찰이 구속하려고 합니다.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지금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 현직 교사 4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글 작성을 주도하고 게시판에 직접 올린 중학교 교사 이민숙 씨가 오늘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민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의 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숙 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특정 정당의 활동을 금지할 뿐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느냐. 이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그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현직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나라가 정말 민주적인가. 들이 물어볼 때 선생님 그거 가지고 저희 곁을 떠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답해야 되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죠. 검찰은 이민숙 씨 외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조퇴를 유도해 세월호 집회를 개최한 건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교사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의견 표명한 걸 갖고
지금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고 구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생명과 관련된 네. 그 의견 진술인데 그걸 갖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 고려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검찰은 영장 청구 이후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내세웠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제자를 잃었고 동료 교사를 잃었습니다. 서로 참사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규명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한 행위가 어찌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단 말입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는 그동안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 위에 G 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 박정수 씨를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하려 했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당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도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무리한 구속 시도가 분명한데도 실제로 구속된 사례도 많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매체 기자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 같고 네. 정치적 의견이나 자기네 의견 표명한 것 같고 말한 것 같고 구속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또 유례가 없는 거지 사실은. 고민할 거나 말거나 할 거 없이 청와대 눈치 보고 하는 거죠 이 사건. 이거는 대통령의 심기를 네. 건드렸다 해서 네. 그 청와대 눈치 보고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거라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심지어 그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중에 났죠. 구속 다 된 다음에. 아주 악랄했죠. 그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날 거를 가지고 오바해갖고 구속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주 악랄했던 거고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전교조도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유리하진 않죠. 현행법 위반 혐의에서. 교사 이민숙 씨의 바람대로 그가 내일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 아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남아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지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 무렵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과정을 이루는 이 한민족의 계시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와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special modo vorrei rivolgere una parola. 한국의 사제들에게 국왕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석해서 욕심쟁이, 욕심쟁이.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시행 비용이 지방정부에 전가돼 지방재정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호소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한 예산이 책정됐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지민 뉴스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들이죠.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겁니까? 네, 오늘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224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라는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호소문에서 전국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파산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므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이 방치되면 복지비 지급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기본 행정도 마비되는 이른바 복지 디폴트, 즉 복지로 인한 파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초연금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육비의 국고보조율 역시 현행보다 5% 인상해 서울 40%, 지방 7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즉시 전국 지자체장들의 요청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은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 방안을 통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개편했으며 지방소비세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재정 부족을 무상보육 때문으로 돌리는 건 안타깝다며 지자체장들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정부 얘기대로 방만하게 운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건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방정부, 지자체들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시행으로 연평균 1조 4천억 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중앙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을 펴면서 지자체들의 주요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복지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호소문에서 지자체장들은 이런 재정 위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오히려 지방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군인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특전사 하사가 훈련을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고요? 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 특전여단 예하부대 소속 부대원 5명이 어젯밤 포로 결박이라는 훈련을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중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는 끝내 숨졌습니다. 포로 결박 훈련이란 전쟁 중에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를 가정에서 받는 훈련인데요.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뒤 머리에 두건을 쓴 상태로 오랜 시간을 벌이는 훈련입니다. 군 당국의 사고 경위 문건을 보면 훈련이 시작된 지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장병들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리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결국 장병들은 그 뒤로도 30분이 더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사람이 죽을 정도인지 훈련 중인 건지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하게 된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지난달 일본 자위대의 특전사가 포로 체험을 하는 사진들이 공개됐었다며 자위대를 흉내내려다 참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이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산케이 신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군요. 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정권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대한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이 사설을 통해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사의 서울지국도 1980년대 회세 위기에 놓인 적이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인 4반세기 전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산케이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는 한국신문, 즉 조선일보의 칼럼이나 증권가에 흘러다니던 정보를 근거로 쓰여 있다. 풍문을 안이하게 쓴 부분에 대해선 산케이 신문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만약 이대로 기소를 단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의문부호를 던질 것이라며 세계 선진국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공권력을 사용한 위압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산케이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 논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검찰 조사받을 때 한겨레 신문이 나서주는 것. 네, 그런 그 정도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카지노 허용하자 하면서 이것이 지방 경제,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습니까? 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재정난 해소를 위한 카지노 유치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매출액 약 1조 4천억 원 중 지방세, 즉 카지노 입지 지역의 지자체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28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매출액의 0.0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카지노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천경실련은 또 지난해 외국인 1인당 지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일반 관광 외국인은 한 명당 137만 8천 원을 사용한 반면 카지노 방문 외국인은 46만 1천 원을 썼다며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가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천 자유경제구역의 카지노 유치보다 인천의 전통산업인 항만 물류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인천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라크의 순위파 반군단체 또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 2일 이라크 반군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가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기자 스티븐 스트로프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참수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희생자였던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살해 동영상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참수 동영상에서도 IS 대원은 미국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세 번째로 영국인 인질을 참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 내에서 이번 참사는 정부의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수와 달리 두 번째 참수는 이미 예고가 돼 있던 것만큼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인데요.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오바마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입니까? 네, 세계경제포럼 WEF가 오늘 144개국을 기준으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도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2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04년 29위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달성했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해 들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 기준은 세계 부문 12개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거시경제 환경이 순위가 높아진 반면 인프라,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는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은행 건전성은 122위, 기업 경영윤리는 95위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북한 미사일 발사,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상에 슬프고 아픈 일이 많지만 오늘은 비가 많으니 비 이야기를 하지요. 이 가을 장마에 상하는 이삭과 잎들이 많겠지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걸요. 삶이 늘 비 오는 날처럼 눅눅하고 서러운 사람들 이야기도 보이는 자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이쿠, 또 삼천 보러 갑니다. 비가 가을 산천을 남김없이 적시는 며칠, 빗물 따라 흘러가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흘러가는 것 가라 하고 내 흘려보낼 것도 생각하고 네, 황준호 팀장이 이틀째 방송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사유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중에도 맥주를 마셨다는 세월호 선원들의 법정 증언이 유가족 마음을 후벼판 데 이어서 승객들이 숨질 줄 알고도 탈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3등 기관사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선원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탈출했다는 말로 유가족들을 자극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선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소리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모든 책임을 선원과 선사에 돌리고 구조 실패는 덮었던 정부와 언론이 이런 자극적인 선원들의 법정 진술로 진상규명 요구를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세월호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 이후 106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40일 넘게 단식을 해도 입 한 번 떼지 않았던 대통령. 유가족이 만나달라고 열흘 넘게 거리 노숙농성을 벌이는데도 눈 한 번 꿈쩍 않는 대통령이 어쩌다가 세월호를 입에 올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언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진도 현장을 오랫동안 지키다 최근 세종청사로 복귀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나고 보니 불현듯 세월호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상규명 자꾸 요구하니까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주영 장관을 앞에 두고 선장이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상을 스스로 규명하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즉시 해경에 빨리 배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에도 틀린 구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